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각장마라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미 제주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과 중부지방도 오늘 밤부터 장맛비가 내릴 예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침부터 상당히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국 수석을 청와대가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채널A 취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각에선 회전문 인사가 또 반복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정책실장을 주중대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정책실장으로, 이번엔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청와대가 검토 중인 사실이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이 뉴스 조간신문에 모두 됐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유력 검토, 청와대가 다음 달 중 개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국 수석의 인사검증 절차가 이미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 중인 사실 또한 파악이 됐습니다. 청문회에서 예상되는 질의들 그리고 후보자의 흠결 사항들을 청와대가 미리 사전에 모의 청문회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차기 대권 주자로 조국 수석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그렇게 부실 인사 때마다 조국 수석을 교체하라고 성토를 했는데 법무장관으로 다시 임명한다는 것은 야당을 아예 무시하는 거다라는 비판을 벌써부터 내놓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북한의 목숨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려 하느냐, 뭔가 허둥지둥 손발이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모습, 우왕좌왕. 목선 미스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목선의 연료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연료가 1000리터 필요하다는 건데 그 연료 무게만 배 무게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발견된 이 목선에는 기름통 2통밖에 안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순을 도운 모선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선이 있었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 탈북, 단순 남하, 단순 표류,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무언가 국방부가 이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이들을 부랴부랴 이들 중 2명을 북으로 올려보낸 것도 석연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선원이 정말 북한 선원이냐, 일각에서는 군인이 아니냐, 간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단 한 번 조사, 단 한 번 진술로 민간인으로 규정한 우리 정부의 태도도 뭔가 석연치 않다. 잠시 후에 3가지 미스터리를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교육부가 멋대로 초등학교 6학년의 사회교과서를 입맛대로 고쳤다. 그리고 수정을 거부하는 교과서 집회자의 도장까지 몰래 가져다 찍었다. 정말로 경탄할 만한 기가 막힌 소식 전해드렸는데 200곳을 넘게 바꾼 겁니다.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북한의 적대적인 표현, 북한에게 불리한 표현은 쏙 빼고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도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쏙 삭제한 것 관련해서 도장의 주인, 교과서의 집필자 저희 채널A가 인터뷰했습니다. 생생한 목소리로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김여정의 지위가 격상이 된 것으로 우리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영철은 위상이 추락한 사실을 국정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김여정,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의전 담당에서 뭔가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지위가 격상됐고 본인의 업무를 현송월 단장에게 인수인계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방북 때 중국군 관료도 포함됐다는 사실도 국정원은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리공화당, 구대한애국당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애국공화당의 광화문 천막을 강제 철거했는데 철거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구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더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 광화문 천막을 둘러싼 박원순 시장과 우리공화당의 신경전, 잠시 후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흥미로운 사진이 실렸습니다.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우주 임무를 마치고 204일 만에 귀환을 하는 우주인이 귀환선 창문 밖으로 빼꼼히 지구를 쳐다보는 모습. 야, 이거 누가 찍었는지 몰라도 사진 정말 잘 찍었네요. 제목은 지구가 궁금해. 204일 동안 무중력 상태에서 땅을 밟지 못하는 우주 공간에서 둥둥 떠있던 우주인의 눈에 이 중력이 있는 우리 지구 땅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저 표정에서 고스란히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웰컴 홈, 웰컴 어스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꽃미남 변호사, 손수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저희 돌직구쇼의 특별한 날, 현역 매치, 할 말은 한다.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과 또 자유한국당의 강원도의 힘, 이양수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채널A의 베테랑 현장 기자, 박소윤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은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법무장관 조국, 청와대가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하고 실제 임명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북한의 목성과 관련된 여전한 미스테리가 3가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가 급해서 북한의 선원 중 2명을 빨리 북으로 돌려보냈을까? 혹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 의문점 살펴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조리돌림이 걱정돼서 현장 검증을 안 했다라는 경찰의 당당한 입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의 황당한 해명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앞서 정책실장에서는 주중대사로, 공정거래위원장에서는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바 있어서 야당에서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안팎의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관계자는요, 조국 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가 이미 조 수석의 세금 납부 기록, 출입국 기록 등 기초 자료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 이 말인즉슨 지금 청문회 준비하고 있다. 모의 청문회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 검증 과정에 있다. 검증 과정에 이미 돌입한 것으로 보여서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사실상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의미를 풀이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사법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여권 안에서조차 사실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검찰총장 이하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이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반대도 무릅쓰고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그 선봉장을 조국 수석을 세우겠다. 누구로? 법무부 장관으로 세우겠다. 청와대는 이렇게 의미를 놨습니다. 김배은 박사님, 지금 청와대에서 세금 납부 기록, 출입국 기록 등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의 뭐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무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난 이 여러 차례 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책임론이 불거진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가 문제 때문에 민정수석에 관한 여러 가지 관련된 의혹들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가 이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윤석열 지검장을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만 하더라도 야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있던 인사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한쪽에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후보자가 총장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밑그림을 거의 완성하기 위한 수순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일각에선 적폐 수사의 원투톱이다라는 얘기도 그렇게 나오고 볼 수 있고요. 있는 가능성 때문에 야당은 반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목적 외로 훨씬 더 대중의 관심을 끄는 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지금 우리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보면서 황교안 총리가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황교안 총리가 사실 선출직으로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 직을 맡았던 첫 번째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쳤던.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이 청문회를 거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기로 볼 수 있는 차기 대권자까지 갈 수 있는 포석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카드는 현 정부 여권 입장에서는 다목적 카드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맞불 카드로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그러니까 청문회를 거친 출신의 대권 후보로 일종의 맞불 카드로서도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조국 수석에 대해서 특히 이 부실한 인사검증과 관련된 여야의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국 수석을 향한 지금까지 비판의 목소리들 함께 들어보시죠. 민정수석 조국이 내려올 생각은 하지 않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 또 다른 야당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오기 임명 그리고 잘못된 장관의 임명 강행이었습니다. 조국 수석의 경질은 물론 이렇게 오만하고 불통하고 그리고 야당을 무시하는 청와대 전면 개편해 주십시오. 인사 참사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즉각 파면하라.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 이제 정말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이 문제부터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윤 대통령은 조국 수석과 같은 핵심 측근에 대해서 급천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서라는 자리의 숙명은 개인적 영광, 개인적 명예를 처음부터 생각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억울해도 그 자신과 관련된 어떤 그 업무로 인해서 누가 된다면은 그때는 마땅히 대통령과 또 정부를 위해서 스스로 원저 책임을 지는 그런 처신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정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대통령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아닌가.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해서 조국 수석에 대한 여야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마지막은 또 여당에서 우리 조응천 의원이 조국 수석을 향해서 물러나라라고 비판을 했던 지난해 12월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야당에서는 지금 반발하고 있죠?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시쳇말로 잘을 했더니 장관으로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국 민정수석은 유독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인사 참사를 통해서 많은 그 후보자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올라와서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낙마를 했었고 또 그냥 강행하시는 분들도 사실 자격 기준이 안 되는데 그냥 청와대에서 강행한 그런 사실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인사 참사를
야기한 민정수석은 당연히 교체돼야 된다는 것이 야당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의 중론이었는데 이런 분을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당히 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 민정수석인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대통령의 비서가 법무부 장관을 간다는 것은 대통령이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자리를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얘기랑 다름없거든요. 예. 이것은 권력자의 대단한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잘못된 인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비난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신다면 대통령께서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청와대 이른바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희 차장, 네. 얼마나 회전문이에요? 일단 제가 올해 것만 좀 짚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것만 모두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한 5건 정도 되더라고요. 바로 지난주부터 시끄러웠죠. 바로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지난주에 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장이 바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갔어요. 그렇군요. 이 이호승 이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원래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다가 그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간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청와대로 복귀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많았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금은 검찰총장 후보자죠. 바로 이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에 지명될 때만 해도 굉장히 파격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그렇게 아마 그때 최순실 박근혜 그 특검의 영향을 받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총장까지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검찰총장의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 초에 바로 장하성 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로 주중대사에 임명이 됐었죠. 그리고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주일대사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때도 아니 외교 쪽으로 전혀 경력이 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이 대사에 임명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회전문 인사다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지난해 12월에 저희 돌직구쇼 바로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조국 수석 물러나라. 여당 의원 중에서는 몇 안 되게 돌직구를 날렸는데 법무부 장관 청와대의 이 인선과 관련돼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궁금합니다. 우선 바로 잡고 싶은 거는 아직 인선을 한 게 아니죠. 언론에서 그렇게 검증을 하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반응을 보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하나 확실한 것은 대통령께서 조국 민정수석을 무척 신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양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갈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서 많이 반발을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게 이제 똑같이 또 돌아올 거고요.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는 걸 고려를 하면은 예.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에 대통령이 참모로 신임하던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정무적인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민정수석은 그동안에 관행이란 것 때문에 국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운영위가 열려도 한 번인가 나왔죠. 네. 근데 법무장관이 되면은 국회 열릴 때마다 매번 국회에 나와서 온갖 질의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야 되고 입장을 표명하고 해야 되는데 힘든 자리다. 그러니까 노출될 수밖에 예. 없어요.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해서 굉장히 법무장관이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만약에 장관으로 간다면 그동안에 수석으로 있을 때의 그런 역량에 플러스해서 또 정무적인 그런 판단까지도 겸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두고 보시고요.
또 여론 탐색을 위해서 애드벌론을 띄웠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은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 수석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의 목선과 관련해서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북한 목선이 삼척까지 이렇게 오려면 1000리터의 기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배 무게의 절반 정도가 기름이 실려 있어야 하는데 기름은 2통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각종 의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김현철 장관이 동문서답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쪽을 물었는데 자꾸 서쪽만 답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참 이게 경계가 뚫렸다는 것은 이게 능력이 아니고 충성심과 군 기강이 이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군대 갔다 온 분으로서 이 얘기에는 동의를 합니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 된다. 아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한 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제가 얘기 드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저도 군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네, 저도 군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동문서답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곤란하니까 얘기를 못하겠죠. 우리 동문서답을 한 김현철 장관,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온 사람을 4명 중에 2명을 뭐 며칠 있다가 보냈습니다만은 그렇게 2명은 남고 2명은 보내고 이런 예가 있습니까? 나중에 이거 조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통일부 장관 책임을 지겠어요? 네, 그런 사례 적지 않습니다. 선박을 폐기했다 이렇게 처음 발표했죠. 매뉴얼에 따르면은 선장의 동의를 받으면은 폐기의 과정을 밟기로 돼 있는데요. 아직 통일부가 왜 목선을 폐기했느냐라고 발표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매뉴얼에 돼 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해서 질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박소영 기자, 네. 김현철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을 못 알아들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못 알아들은 척하는 건가요? 지금. 저는 알아듣겠는데 질문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의원들이 묻는 의도는 뭔지 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김현철 장관이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아는 답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답을 피해서 다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계가 뚫린 거 아니냐라는 재차 질문에 저도 경계복으로 공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쩌라고요? 네. 그뿐만이 아니고 매뉴얼을 따랐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매뉴얼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제가 도대체 왜 이런 대답을 할까라고 해서 지난 인사청문회 때의 스타일을 좀 찾아봤어요. 인사청문회 때도 보니까 분명히 그때 이제 김현철 장관 후보자, 당시에 후보자였으니까 그때는 뭐 8건의 뭐 다운계약서 그리고 서초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20일 만에 되판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깊이 사과한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걸 보면 뭐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무소속 의원이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 5가지를 얘기해봐라라고 하니까 그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무슨 대답을 하냐면요. 여야가 합의한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동문서답을 하면서 그 사례 5가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이 김 장관의 스타일이 뭔가 다 아는 답을 하기 곤란하거나 여러 가지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좀 흘러간다 싶으면 그 정답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뭔가 다른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할 때는 대답을 회피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특징을 여러 번 보였다. 아마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부 장관의 동문서답이야 그렇다 치고 이 사건의 본질 자체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어떤 의문점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건지 정말로 미스테리한 3가지 의문점을 저희들이 한번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목선 3대 미스테리. 첫 번째 미스테리. 이 북한 목선이 적게 잡아도 700에서 800km를 바다로 둥둥 이동을 했는데 어떻게 해왔느냐라는 거죠. 1.8톤의 북한의 목선이 이 길이를
이 거리를 이동해 오려면 최소 1000리터의 기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연료 무게만 배 무게의 절반이 된다. 그러니까 배 무게 1.8톤, 거기에 0.9톤 연료를 더 싣고 와야 700, 800km를 이동해서 삼척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 당시 목선에는 녹색통, 조그마한 녹색통 2개에만 연료가 실려 있었다. 일각에서 지금 이 북한 목선을 바다 어딘가에서 싣고 와서 내려준 이른바 모선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요, 사실은 이양수 의원이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처음에 이 사태 때 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한 명은 빳빳하게 다림질해서 칼주름 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작은 목선 타고 군 관계자는 수백 킬로미터를 항해한 사람들 치고는 지나치게 말끔한 모습이었다라는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의문점과 또 고성, 속초, 양양 지역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의 의문 제기와 지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모선의 가능성.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와서 모선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증거로 지금 이제 연료라든가 이런 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이랬어요. 저게 지금 1.5톤의 작은 배거든요. 그러면 북한에서 넘어온다고 할 경우에 연안으로 이렇게 오기가 쉬운데 연안에 있는 속초, 고성, 양양, 강릉, 동해의 레이더에는 안 잡혔습니다. 삼척의 레이더에만 지금 잡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안이 아니면 저 먼 바다로 왔다는 얘기인데 그 먼 바다 공해상으로 나가서 울릉도 동쪽에 대화태라든가 이런 쪽으로 왔다가 들어오는데 1.5톤 정도의 저런 작은 배로 그 공해상의 큰 파도를 어떻게 이기며 왔을 수 있겠는가. 연료도 없는데. 예.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연료는 저 배의 반 정도면요. 배가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많이 가라앉는데 조류도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요. 그럼 계속 동력을 해서 왔다 오면은 사실은 1000리터 이상의 기름이 필요할 텐데 저는 이것이 분명히 어떤 혼자서 내려왔다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이라든가 큰 모선의 도움으로 공해상까지 와서 삼척 레이더에 보면은 울릉도 방향에서 삼척으로 쭉 들어오는 게 이제 잡혔었거든요. 예. 물론 그 레이더를 잡힌 것조차 그걸 무시하는 바람에 경계가 뻥 뚫려버리게 된 건데 그 들어오는 거를 잡힌 걸로 봐서는 울릉도 동쪽이라든가 울릉도 쪽에 그 먼바다에 이 배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모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예.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지금 이양수 의원의 의문 제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도 바로 녹색 연료통 2통이에요. 이거 갖고 따라올 수가 없다. 절대로 지금 못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배 절반의 연료를 싣고 울릉도 쪽으로 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배가 많이 깔아앉는데 이게 파도에 휩싸이지 않고 올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고 더군다나 지금 저 북한 주민들의 옷이 주름지고 빳빳하다. 뭔가 지금 수상하다. 손수호 변호사님, 탐정. 네, 정부의 발표 사항 중에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연료 부분도 일단 다 사용을 한 그런 연료 빈통을 또 해상에 버렸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정부 발표에 따른 그런 그 항로를 계산해도 굉장히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걸 다 싣고 왔겠느냐 이런 부분들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장 상태도 역시 그렇고요.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또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거든요. 예. 다만 또 그런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군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도 이제 군부대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로든지 또 군복을 입고 또 농업 활동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어르신들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복을 입어서 군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오히려 군인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군복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고 넘어가기에는 의문이 생겨요. 예. 의문이 남아요. 그렇다면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조사하기 위한 대상이 필요한데 민간인으로 판단을 하고 또 2명이 일단 북한으로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지금 와서 조사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완벽하게 의문이 해결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철저히 정부가 잘 조사할 이유나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조속하게 처리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68년도에 저 지역에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한 적이 있었습니다. 120명이. 네. 68년이라고 하면은 미국과 베트남 간의 화해 협정이 맺어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아시아에 완화될 때였어요. 그런데 북한은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것이 두려워서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계속 받기 위해서 이런 무장 공비를 해서 위기를 조장합니다. 예. 그런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게 만약에 모선을 통해서 왔다 그러면 일반 어민이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군사적 긴장 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경로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난 저분들이 빳빳한 저렇게 다림질하고 본인들이 간첩 행위나 이런 걸로 잡힐지도 모르는데도 저렇게 아주 당당하게 들어오는 데는 전 이유가 있다고 봐요. 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남북 간의 긴장이 굉장히 좋고 우리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될 때 탈북민 한 분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면 다 잡힐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위험한 데 갔다 오냐 했더니 제가 북한 정권을 잘 압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달러가 북한으로 막 넘어가고 있는데 저를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금강산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허. 저는 이분들이 어민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왔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기네들을 인신구속할 수 없다, 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빳빳한 주름 잡힌 바지를 입고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이 두 번째 의문점으로 이어지는데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조사와 진술만 받고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의 어선 선원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남으로 넘어온 지 바로 다음 날 우리 정부가 북에게 돌려보내겠다라고 통보까지 한 사실이 지금 뒤늦게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귀순당일 1차 조사 후에 귀환 의사를 밝힌 2명의 선원을 민간인으로 우리 정부가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 날 송환을 통보해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번의 조사와 일방적 진술만으로 민간인으로 규정했다. 군 내부에서도 이거 조사의 ABC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국정원, 정부 입장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우리는 딱 봐도 안다는 거예요. 몸집, 체격, 어깨 근육만 봐도 이 사람이 군인인지 아닌지 식별해내는 기법이 있다라고 국정원은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사실은 조응천 의원이 전문가인 게 국정원도 담당했었죠. 그다음에 해군 장교 출신. 예. 만약에 안보 위해적인 목적으로 왔다면 야심한 밤에 인적이 은밀한 쪽을 택해가지고 침투를 하지 저렇게 동이 튼 후에 사람들이 많은 항구로 저렇게 유유히 몰고 와서 정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부터가 어쨌든 통상의 침투하고는 좀 다른 거죠. 지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안보나 외교 관련 사안은 국익을 위해서 정쟁이나 또 과도한 추측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과도한 추측이 필요 없도록 군에서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잘못된 게 있다면은 처벌을 하고 예.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해서 국민의 신뢰를 빨리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도 뭔가 감추고 있다. 이상하다. 이게 뭐지? 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끔 하는 것은 군, 국정원,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는 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저 목선이 삼척항으로 들어올 때가 시진핑이 북한 정상회담 하기 해가지고 가기 직전이고 또 이번 주에는 G20 회담이 있고요. 또 이어가지고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외교적으로 중대한 이벤트,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중대한 회담들이 연이어져 있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 직전에 지금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 외교 쪽 또 안보 쪽 담당자라면은 어떻게든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북한을 덜 자극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는 거를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려가 있었다면은 그런 고려가 있었다는 것까지도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납득을 좀 된다.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군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단 덮고 보자라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번 이 일에 대해서도 이제는 안 된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는 겁니다. 예. 어깨 근육만 보더라도 민간인인지 군인지 알 수 있다라는 국정원의 설명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의문점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민간인 중에서 어깨 근육 좋은 분들 많거든요. 저거를 해명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미스터리. 어로 용구가 없던 어선. 어로 작업을 한 것이 맞느냐. 최초 신구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물이 한 개뿐이고 거의 새 것이다.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요. 국가수 분석을 의뢰한 GPS 흔적으로 봐서 오징어잡이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민들은 김병현 박사님 지금 오징어잡이는 내가 해서 아는데 배에 먹물 흔적이 없이 깨끗하다. 어민들, 오징어잡이 하는 분들은 무슨 오징어잡이라는 얘기를 하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동해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이 한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오징어잡이 이 조업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이 배 안에 먹물이라든지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깨끗했다라는 것이고 오징어잡이용 그물도 아니었다. 그물만 보더라도 여러 개의 그물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깨끗한 그물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장 조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좀 확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점이죠. 실제로 동해 선상에 NLL을 넘어왔던 때가 6월 12일이고 이 대한민국 삼척항에 들어왔던 게 6월 15일 오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만 이틀하고도 반나절이 되는 기간 동안 동해상을 지나다녔을 텐데 그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감시체제를 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양수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그거를 오늘 한 언론에서도 보도했는데 네. 만약 이것이 목선이 우리 정부가 애당초에 얘기했을 때는 엔진의 고장으로 일부 표류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그 엔진을 가동해서 삼척항으로 들어왔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세간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옷이 빳빳하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표류했다고 볼 수 없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또 다른 모선 등을 통해서 이렇게 목선이 내려오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있었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해상 경기가 실패하는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얘기랑은 차원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완전 달라진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조홍천 의원님 얘기처럼 남북 관계라든지 여러 정무적 판단 때문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까지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경계 태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한치 의혹이 없기 위한 여러 차례의 발표, 브리핑들이 새로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저 바지를 보면 오랜 시간 항해 혹은 표류를 한 사람의 옷차림으로는 보기 좀 어려운. 신발도 상당히 좀 깨끗하죠. 아까 그 군의 설명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군에서는 오징어잡이 했다. 이양수 의원 지역구가 또 오징어잡이 많이 하잖아요. 예, 제가 지역구가 이제 속초고속 양양이다 보니까 오징어 잡이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예. 오징어는 저렇게 그물로 잡는 게 아닙니다. 군에서 어떻게 오징어 잡이 철이라고 그 그물이 하나 있다고 그걸로 오징어를 잡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그걸 발표한다 그러면 그런데 오징어는 그물로 안 잡네요. 예, 오징어는 채낚기라 그래서요. 불을 밝히고 낚시로 이제 잡습니다. 그렇게 잡는 건데 그 그물 가지고 오징어 잡이를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에 한번 뿌려서 고기를 한번 잡잖아요. 그러면은 육지에 나와서 그물을 갖다 놓고 그걸 털고 정비를 합니다. 그 전에는 그물이 저렇게 잘 개어져 있지는 할 수가 없어요. 배 위에서는 저런 협소한 공간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저렇게 어로 행위를 했다라고 오히려 저렇게 정부나 군이나 이런 데에서 옹호하는 얘기를 하니까 어민들도 그렇고 아는 분들이 이걸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김현철 그 장관도 과거에도 4명 오면 2명은 귀순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하루만 조사하고 3명을 다 보낸 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해상에서 이제 납포된 그런 북한 어선들은 거기서 확인하거나 잠깐 들어와서 확인만 하고 바로 보냅니다. 해상에서 조업 중에 표류한 이런 게 확실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런데 육상에서 발견된 그 북한 주민이나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런 분들은 단 한 번도 한 번만 한 적이 없어요. 1차 군 병에서 하고 2차로
국정에 참여하는 종합 탐문조사에도 또 같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부와 정부 관계자들과 청와대와 군내 이런 설명들이 계속되면 국민들이 이 문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지금 전체를 소상히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징어 잡이 어깨군요. 조홍천 의원 지적대로 정적 판단이 있었다면 있었다. 그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답을 듣기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고유정에 관련된 CCTV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어이없는 해명을 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새롭게 공개된 CCTV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고유정이 지금 검정색 차량을 운전하고 제주에 있는 한 쓰레기 처리 시설에 내리는 모습입니다. 조수석으로 가서 고유정이 주섬주섬 한번 쓰레기 봉투를 꺼내듭니다. 꽤 커 보입니다. 고유정이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모습이 이곳은 제주도입니다. 첫 번째로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고유정이 제주도에서도 무언가를 버렸다. 그 CCTV가 있다는 것 경찰이 계속해서 밝히지 않아 왔었는데 뒤늦게 공개를 한 겁니다. 다른 차가 지나가자 고유정이 다른 짓을 하는 척, 다른 행동을 하는 척. 그리고 두 번째로 쓰레기 봉투를 내려서 뭔가 좀 풀렸는지 쓰레기 봉투를 다시 꽉 묶고 또 다른 쓰레기통에 지금 버리죠. 제일 먼 쓰레기통에 두 번째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통에 조금 작은 쓰레기통에 세 번째로 버리고 네 번째 고유정이 쓰레기에 버립니다. 보통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적이 있었는가? 많은 시청자들이 아마 이 고유정의 영상을 보면서 의문스러워할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고유정이 스카프까지 지금 메고 있는 화면이 CCTV에 보이는데 박수영 기자가 이 CCTV 화면을 지금 여러 번 돌려보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특이점이 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이 언제냐면요. 고유정이 바로 펜션을 퇴실한 그날, 지난달 27일 12시쯤입니다. 그러니까 펜션을 퇴실한 이후에 그 마을에 있는 펜션 주변에 이 쓰레기 소각장 두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봉투로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요. 이 버리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건데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지금 도착을 한 모습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차를 끌고 가서 이제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버리는데요. 버리기 전에 어떤 식으로 버리냐면 하나의 쓰레기 봉투를 뭐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꺼내고 또 한참 있다가 꺼내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차를 뭔가 뒤지면서 뭔가를 넣고 하나 쓰레기 봉투 만들어서 버리고 또 차를 뒤지고 있다가 이렇게 뭐 쓰레기 봉투 하나 만들어서 버리고 하는 식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 같은 행동이 4번이 반복되는데 이건 아마 이렇게 뭔가 준비해왔다기보다 거기서 무엇을 버릴지를 현장에서 좀 결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김지인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목격자를 의식한 모습이 다분히 보입니다. 그냥 사람이 없을 때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다가 차가 지나가니까 뭔가 찾는 듯이 이렇게 차를 뒤지는 모습을 보이고 버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유정이 원래 이 사건 당일에 시신을 훼손하다가 오른손을 다친 사실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모습을 보면 쓰레기 봉투를 오른손으로 들어서 버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오른손으로 버리고 심지어 그 오른손으로 매듭도 묶거든요. 예. 그래서 오른손을 쓰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생기고요. 지금 상당히 예리한 지적인데 지금 다 오른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른손으로 뭔가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그때 도대체 오른손은 언제 다친 거지라는 의문도 생기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4번을 버리고 차 안에서 앉아 있거든요. 한 20분 정도 저렇게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걸 보면 그렇게 장시간 차 안에 앉아 있었던 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나를 좀 장시간 고민한 것 아닌가라는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도대체 수상한 CCTV인데 저 봉투 안에 무엇이 있는 건지 경찰은 아마도 해당 봉투들의 범행 도구가 있을지 않겠느냐라고 현재는 추정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범행 도구가 있을지 아니면 시신을 유기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알 수 없죠. 예.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할 수 없다. 본인이 입을 열어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요?
실제로 이 경찰이 저 영상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확인한 게 지난달 30일입니다. 빨리 확인했네요. 네, 그리고 또 그 후에 그 바로 다음 날 제주에 있는 그런 그 쓰레기 매립장 등을 찾아서 또 찾아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예. 하지만 이미 소각된 상태였기 때문에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였는지 몰라도 결국은 그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밝히진 않았거든요. 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물론 경찰이 수사하다가 모든 사실을 수사 중에 알게 된 모든 사실을 공개될 의무는 없죠. 하지만 다른 사실들은 공개를 하고 또 타 지역 경찰들은 인천, 김포 다 나중에 동물뼈 등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찾기 위해서 지금도 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주 경찰은 저 사실을 알고도 또 발견하는데 실패하고서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타 지역에서 열심히 이 더운 날씨에 수사에 임하고 있는 그런 현장 경찰들의 맥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은 범행에 쓰인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불 등일 것이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게 또 뒤늦게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저 영상을 처음 보고 찾기 위해서 그 다음날 바로 쓰레기 매립장 등에 갔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실패하고 나니까 뒤늦게 어떻게 말할까? 나중에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설령 범행 현장에 있었던 이불 등이라 하더라도 그 이불 등에서 인체 조직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이불 등에서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발견할 만한 단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이불 그런 거니까 굳이 안 찾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도 사실 그렇게 정확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손소 변호사님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경찰이 이 CCTV를 계속해서 숨겨왔다는 겁니다. 고유정이 27일에 버렸어요. 4번 버렸어요. 3일 뒤 경찰이 CCTV에서 이 모습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경찰이 쓰레기장을 수색했지만 이미 소각한 뒤라 뭔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은 언론에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급기야 유가족에게도 쉬쉬하기로 결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4일 경찰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시신 유기장소 도내는 아니다. 무엇을 근거로 제주도 내에는 안 버렸다라고 경찰이 판단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일 유가족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CCTV를 그제서야 확인하고 고유정이 제주에도 유기한 건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가족의 이야기와 경찰의 입장 갈리고 있는데 유가족은 경찰이 실책을 감추려고 우리에게 숨겼다. 라는 주장하고 있고요. 제주동부경찰서는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니라 버린 봉투에 범행 도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뭔가 우왕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해명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이 내부 정보망에 본인들의 부실 수사와 관련된 해명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CCTV 확인을 미흡했느냐라는 세간의 질타에 대해서 경찰이 본인의 내부망에 이렇게 항변했다는 거예요. 자살 의심 신고 사건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 사건 수사라는 것은 결과론적 시각이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쏟아진 지탄에 대해서 그거는 뭘 모르고 하는 얘기다. 라고 답변한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왜 해당 펜션에 대해서 폴리스 라인도 안 치고 현장을 그토록 방치했느냐라는 세간의 질타에 대해서 경찰은 불필요하게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지역에 평온을 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폴리스 라인도 안 쳤다. 황당한 해명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세 번째, 왜 고유정을 데리고 현장 검증을 안 했느냐.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 검증을 안 했다. 지금 이양수 의원님, 고유정이 향해서 이른바 마녀 사냥, 조리돌림 당할 것을 경찰이 걱정했다라는 얘기네요. 네.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황당한 해명으로 지금 들리는데요. 최초의 실종 신고가 났을 때 그러면은 그 피해자가 그 펜션에 들어갔다가 나왔느냐, 요걸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CCTV를 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어디로 나갔는지 몇 시에 나갔는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안이죠. 그런데 경찰은 그걸 안 했어요. 오히려 유족들이 그 펜션 옆에 있는 인근 가정집에 있는 CCTV 저걸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 피해자가 펜션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나온 적이 없네? 라고 해서
이제 가해자에 대한 그 혐의점을 두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CCTV만 바로 확인했으면은 바로 고유정 씨가 이제 가해자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만 됐다면 고유정 씨가 여기저기 쓰레기 버린 것들을 다 확인해서 그것이 시신인지 아니면 시신에 살에 쓰인 도구인지 아니면 이불 같은 천이라든지 분명히 다 확인이 돼가지고 증거물로 채택이 돼서 고유정 씨에 대한 확실한 범행을 자백받을 수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경찰이 초동소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폴리스 라인은 왜냐하면 범행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범행이 제대로 다 확실히 밝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오히려 주민들이 오히려 안심을 하죠. 저렇게 경찰이 초동수사도 부실하고 여러 가지 해명으로만 일관하고 이런 것에 주민들의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범행 현장은 보존을 위해서 폴리스 라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불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경찰의 안이한 의식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제주 경찰이 이번에 대호각성하고 앞으로 모든 수사에 있어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서 대처하지 않는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현 의원님, CCTV도 숨기고 유가족에게도 안 말리고 고유정에 대해서 현장 검증 안 한 것도 그거는 조리돌림 당할까 우려한다. 경찰의 해명. 왜 이런 겁니까? 과거에 일찍이 보지 못했던 태도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경찰에서 이런 식의 아주 적극적인 자기 방어 해명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인가 의심까지 하게 합니다. 지금 이 사건 수사한 자신들의 경찰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가지고 이걸 내부 정보망에 올렸다는데 지금 올려서 과연 그러면 명예가 회복됐습니까? 오히려 더 명예가 실추되거나 경찰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 사건은 상대방이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이 있는 사건입니다.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이거 봐라 저거 봐라 막 계속 요구를 하는 통에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CCTV가 나오고 이상하네 해가지고 자살 사건에서 혹은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그런 사건인데 혐의가 없거나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수사권 조정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상대방이 없거나 혹은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지 않은 사건 중에 이렇게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할 경우에 그리고 이건 혐의 없어 라고 해서 그냥 끝낼 경우에 검찰은 모릅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걸 누가 밝힙니까? 묻히는 거다. 이건 조금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스크린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근대 형사사법체계의 원리인데 그걸 자꾸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유정에 관한 이야기까지 종합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풀로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의 이웅혁 교수님, 오랜만에 나왔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손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입니다. 60대 남성이 흉기를 싣고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이 남성을 뒤쫓았습니다. CCTV 영상 확보됐는데 함께 보시죠. 지금 한 고속도로에서 바로 이 트럭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찍은 영상입니다. 맹 질주를 하고 있는 트럭, 그리고 뒤에서 맹 추격을 하고 있는 순찰차 한 대가 보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병원 구급차도 함께 따라오고 있는 영상이 드러납니다. 경찰이 이 트럭을 쫓기 위해서 차선을 지그재그로 지금 주행을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포착이 됩니다. 아마 지금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좀 안전하게 속도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닐까라고 풀이가 되고 순찰차가 지금 이 이 트럭을 앞섰죠. 그리고 나서 순찰차에 의해서 이 트럭이 멈춰지고요. 이윽고 경찰관들이 트럭의 문을 부수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당히 긴박했던 상황. 저 안에서 남성이 흉기를 갖고 경찰에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결국 테이저건으로 이 남성을 제압한 영상이 고스란히 보였는데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지난 24일 오후 2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위급상황 최고 단계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되고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즉각 출동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천 부근 서울 방향 시속 140이 넘는 속도로 130km 넘게 도주국을 벌인 1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검거가 됐는데요. 왜 이런 추격전을 벌였을까? 경북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가 폭력성을 동반한 치매 유형의 정신질환자였던 거예요.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그게 싫어서 고속도로를 질주했던 건데 결국 27cm가량의 흉기까지 발견이 되고 경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이 교수님, 최근에 사실은 정신질환자가 이 흉기를 듣고 끔찍한 사건 벌인 일들 많이 목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와중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병원에서도 의사를 대상으로 뭐 흉기 난동이 또 있었고요. 또는 그 이웃에서도 불을 넣는 이런 그 정신병질자에 의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항은 상당히 그 경찰이 그 안전하게 업무 수행을 잘한 것으로 일단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응 잘했다. 네. 일단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요약할 수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그 키워드는 코드 제로를 적정하게 잘 발령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아까 지그재그 운전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하는 경찰의 하나의 응급처치 그 방법입니다. 그 세 번째는 테이저건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다. 먼저 그 코드 제로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112 신고가 그 접수되게 되면 응급 순서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코드 제로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따라서 그 형사계 또 순찰대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경찰관에게도 경찰서에게도 연기가 됩니다. 이번 같은 사항에 있어서 경북경찰청에서 충남경찰청으로 신속하게 연기가 됐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2차 피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경찰 차량이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에 오는 차량이 상당히 서행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교통 체증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그 도주하는 또는 교통사고 앞에서는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인데요. 이번 사항도 그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교통체증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질주하는 정신질환자가 더 이상 도주를 못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과연 3단봉을 꺼내서 지금 트럭, 1톤 트럭의 창문을 깰 필요가 있었는가의 여부에서부터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제압한 것이 적정했는가. 그래서 지금은 추정컨대 자해, 타해의 위험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지금 그 3년 전에 그 폭력성을 동반하는 정신질환전 판정 때문에 지금 가족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위해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 교통체증 또는 교통사고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실은 테이저건을 사용을 하고 그 직전에 또 3단봉으로 지금 저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해의 위험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신속한 경찰 대응이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손소 변호사님. 경찰이 체포는 잘했는데 범죄에 혐의점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족에게 인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27cm가량의 흉기가 있었고 가족들은 강하게 이른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지금 이렇게 거부해서 고속도로에 주행을 하고 흉기까지 들고 질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로 입원할 수 있는 방법 아직까지 좀 어려운 거예요? 있습니다. 있다. 아마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 다 강제 입원 조치가 취해진 것 같은데 정신건강보호법에 보면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입원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스로 가는 자의 입원, 동의 입원, 그리고 또 그 환자가 원치 않더라도 고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가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흉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경범죄라든지 기타 이제 우범자로 분류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경찰은 이거는 범죄를 범하진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공무를 이제 수행하는 그런 그 공무원에 대해서, 특히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은 그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특수 공무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차량에서 하차하기를 단순히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흉기 등을 이용해서 또는 그걸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지한 상태에서 공무원에 대한 그런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인지가 달라질 텐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 없고 자 병원에 가십시오라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어떤 일이 차 안에서 있었는지 여부는 이제 와서 확인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취재 수첩 사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버스가 운행 중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왠지 저 자리에 앉고 싶어. 그래서 옮긴 적 저도 참 많았는데 경기도에서 이러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라는 취재 수첩 사건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4일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조재훈 위원장이 조례 개정 입법을 예고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버스 안전운행에 대한 운수 종사자와 승객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라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입법 예고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버스가 정차하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차내가 혼잡도가 과밀한 출퇴근 시간대 같은 데죠. 그때는 제외.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거죠. 시내버스 승객 상당수가 입석인데 그럼 이분들 다 3만 원씩 과태료 내야 하느냐라는 논란. 두 번째 논란은요. 그럼 그거 누가 단속하느냐? 버스 기사가 직접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아니면 승객끼리 서로 사진 찍어서 고발해야 되느냐? 어렵다라는 거예요. CCTV 활용 시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일어서면 3만 원, 돌아다니면 3만 원, 이에 대해서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노약자 보고 자리 양보해도 이제 과태료 내야 하느냐? 몰카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다면 서로 버스에서 사진 찍으라는 거냐? 빨리 출발하려는 버스 기사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발의한 의원님은 한 번도 만원 버스를 안 타본 것 같다라는 해에서 문 열릴 때까지 앉아있다가 내리려면 기사가 정류장 지나치는데 어떻게 미리 안 일어나냐라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그럼 좀 오랫동안 정차하던가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민들 만나서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아니 자리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뒤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했는데 서 있는 손님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좌석이 남아 있는데도 앉으라고 해도 안 앉을 경우 억울한 면이 많이 생기겠죠, 기사들이. 기사랑 손님 사이에 마찰도 많아지고 화만 뭐라 해야 되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교수님? 결국은 이제 그 승객의 그 안전을 뭔가 좀 법적으로 담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뭐 이해함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과연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조례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이제 근거를 해야 되는데 여객 자동차 그 운수사업법이 상위 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위 법에 있어서도 운행 중인 승객의 이동을 제한하는 이런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의 그 정당성 면에서 의문을 가질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 생활 속에서 입속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그 보통인 것이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노선이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 앉아 있다가도 앞으로 와서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노선표 쓱 보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기사님한테 몇 정거장 남았어요. 물어보고 가십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조례에 의하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어이없는 현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미풍양속 중에 하나가 노약자라든가 임산부에게 자리도 안내할 수 있는데. 그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못하고 계속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정책의 수단성이 적절하느냐. 과연 어떠한 수단으로 이와 같은 과태료를 담보할 것이냐. 결국은 CCTV를 장착을 해서 누가 이석을 하는지를 찍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몰카의 그 공포도 확산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그 집에 나와서 귀가할 때까지 50번 이상의 CCTV에 찍히는데 그래요. 또 버스 안에서 또 찍혀야 되느냐 이런 또 비난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기도 의원께서는 조금 더 입법적인 관심과 또 공부 또 준비를 하는 뭐 이런 사항으로서 이 사안이 좀 정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 교수님이 아주 그냥 세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두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의 국정사회교과서를 문재인 정부의 역사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 행위가 검찰로부터 확인돼 논란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한 교육부 과장이 문서까지 조작해 교과서 내용을 바꿨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하지만 윗선의 개입 여부는 드러나지 않아 야권에선 꼬리 자르기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집필 책임자였고 이 사건의 홍로자이자 도장주인이 박용주 교수 채널A와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에서 하는 거지 이때 일베 과장이나 일베 연구사나 출판사가 무슨 그러니까 연구사니 뭐 과장이니 출판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했냐면 고함을 질렀죠. 그러니까 그 출판사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그러더라고. 결국 박용주 교수는 도장을 몰래 찍어라. 역사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라. 교육부 과장 윗선에 누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과장은 교과서 배포 직전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 지역 한 국가의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해외의 요직으로 임명이 된 것. 수정을 거부한 집필 책임자를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조작하고 도장까지 몰래 찍도록 출판사에 시킨 이런 범죄 행위를 과연 윗선의 개입 없이 단독으로 가능했을지는 여전한 의문.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해외의 요직으로 임명을 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사인가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출판사와 집필자의 문제라며 따로 지침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이 문제가 사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죠. 이걸 담당 과장과 출판사 이런 사람들이 공모해서 교과서를 내용을 마음대로 바꿨다.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대한민국의 그 담당 과장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 그런 분위기가 공직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선까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검찰의 축소 수사가 아주 명백해 보입니다. 이건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교과서에 대한 이런 고치는 작업들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법의 심판대에 섰었습니다. 청와대 수석부터 시작해서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까지 그리고 고위직 관료들이 전부 다 교과서 고침 문제로 법의 심판대에 섰는데 그거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장이랑 출판사가 이런 사람들이 연구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적으로 자기네들이 고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윗선에서 지시를 했었고 그것도 굉장히 고위직에서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지시였고 또 이건 윗선의 지시였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면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교육원장이라고 하는 요직으로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보냈다. 그러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의 뜻으로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검찰 수사 잘못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낱낱이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벌였다는 교육부 그 과장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가게 된 겁니까? 지금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국가의 그 한국 교육원 원장으로 가 있다고. 상당히 요직이에요. 네, 그 자리가 왜 요직이냐면 일단 가족들이 다 같이 나갈 수 있고 자녀들도 3년 동안 해외에 머물면서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일종의 특혜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가고 싶어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됐는데도 갔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잠깐 그 중간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고 그렇게 지원해서 가기가 쉽지 않은데 지원해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그 이 의원님 얘기에 좀 동의하는데요. 과연 이 공무원들이 과장과 연구사 이렇게 두 명이 알아서 출판사와 같이 해서 우리가 교과서 200여 곳을 수정을 해서 역사 교과서 200여 곳을 우리가 알아서 수정을 하자. 과연 이렇게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이러면 안 되죠. 조홍천 의원님은 예전에 억울하게 출국 금지까지 당해가지고 국회의원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명예회복 다행히 됐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인 교육부 과장을 해외의 요직 원장으로 가족들과 다 함께 특혜성 인사를 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교육부의 해명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한 달 전에 발령이 나가지고 해외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 교육부 내부에서 몰랐느냐? 라는 의문은 역시 남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시아 어느 국가에 지금 체류 중인데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성실히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예. 교육부가 알아서 조처하겠죠, 뭐. 예. 세 번째 하풀 주인공도 바로 만나보시죠.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불어난 강물도 등교를 막았습니다. 베트남의 극한 통학길, 등교길 사진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베트남 서북부의 한 마을 아이들은 우기가 되면 강물이 불어나 다리가 잠겨서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물살까지 거세서 보트에 애들을 태울 수도 없는 실정.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도와줄 사람을 고용해 한 명씩 아이를 커다란 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학교 잘 다녀와 강을 건너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혹시라도 아이들이 강물에 떠내려가 있어라 부모들은 노심초사. 게다가 비닐봉지 안은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위험해서 강둑에서 불안하게 이 모습을 지켜본다는데 우기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같은 통학이 위험하긴 하지만 사실상 베트남 당국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요. 강을 건넌 뒤에도 학교까지 15km를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극한의 비닐봉지 통학. 다른 해결책은 과연 정말 없는 건지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새벽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경찰 24개 중대 1,200명을 비롯해 용역업체 직원 등 총 2,270명이 투입이 됐는데 이에 우리공화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텐트 하나 쳐서 철거하면 2개를 치고 2개 쳤는데 철거하면 4개를 친다고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던 우리공화당 철거 6시간 만에 경찰이 이동한 틈을 타 우리공화당이 다시 천막을 설치했는데 설치된 천막은 모두 10개 동. 서울시 철거에 맞서 규모를 2배로 늘려서 다시 설치한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SNS에 불법은 용인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절차를 무시하거나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이 순발력 있는 행보를 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친여권 지지층을 향한 어필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박원순 시장의 철거 조치에 형평성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꾼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직접 장명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을 통해 옥중 정치를 본격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변 박사님,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리공화당, 구대한애국당의 이 천막 신경전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더 많이 쳤어요. 어제가 6.25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6.25 현충원 참배를 위해서 이 우리공화당에 있는 인사들이 자리를 비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강제 대집행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은 모두의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정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애초부터 정치적으로 매우 공정하고 형평성을 가지고 임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는 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사실상 천막 당사를 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게 박원순 시장이거든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2013년도에 이 김한기 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서울광장에 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됐는데 결국은 차기 대권주자로서 여전히 꿈이 남아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은 지금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이 굉장히 희미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강경한 모드로서의 이러한 분위기를 본인이 다잡으면서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진작에 벌써 3선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에 대해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치적 형평성을 가졌다라면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너무 정치적인 모습이 박원순 시장에게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일단은 손소 변호사님, 지금 저 광화문 천막이 불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항상 세월호 추모 천막과 비교를 하는데 세월호 추모 천막은 정치적인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순수한 추모인데요. 하지만 대한애국당, 이제는 이름 바뀐 우리공화당은 추모 시설, 추모 집회라고 표방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인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노령에 의한 질환 등으로 사망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서울시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곤란스러울 것 같은 것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어제 천막을 쳤는데 어차피 불법이니까 오늘 가서 우리가 다 철거하겠다. 못해요. 예. 네,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개우 절차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불법인 게 확실하고 나중에 설령 법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절차를 또 한참 거쳐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게 하루 만에도 증명됐거든요. 그렇다는 사실이. 그럼 앞으로 철거해도 또 치면은
시간은 또 걸릴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전례가 다른 정당 또 마찬가지 행동을 할 때 역시 법은 또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는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각자의 어떤 지지 정당이나 성향이나 상황 파악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끝나기는커녕 앞으로도 더 여러 차례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가 맞붙었던 23일 경기, 아주 특별한 시구자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입니다. 16살의 예지양과 SK 투수 박종훈 선수가 만난 건데, 박종훈 선수의 격려를 받으며 씩씩하게 시구를 한 예지양. 전국에 20명 정도가 겪고 있는 희소난치병인 만성가성 장폐색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 때문에 예지양은 장기 대부분을 절제하고 5종류의 수액을 가슴에 꽂고 생활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박종훈 선수가 딸을 둔 아빠로서 남일 같지 않다며 지속적인 후원을 결심한 거예요. 이날부터 박종훈 선수가 한 이닝을 던질 때마다 10만 원씩 적립이 돼서 예지양의 치료비와 장학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야구를 잘 몰랐던 예지양, 이제는 야구 박사가 다 됐다고 해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우리 예지양이 앞으로 밝고 씩씩하게 꿈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길 바라며 서로에게 기적이 되어줄 두 사람의 인연을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박종훈 선수가 좀 계속해서 이닝을 거의 9이닝에 끝내면 안 되고 연장 11일 이닝까지 가서 완봉승하는 날을 또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예지양 같은 우리 아이들이 사회복지사 그 꿈 이뤄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일 아닐까요? 박종훈 선수에게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